내년 3월 9일 재보궐선거부터 고3 학생이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는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긴 터널을 조금 더 견뎌야 한다며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빗대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이력을 언급하며 정치적, 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격리 기간 단축이 가능할지 취재했습니다. 공주교도소 수감자가 숨지기 전 보낸 편지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달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치금 상납을 두고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20만 원을 통장에 넣어달라는 편지가 와요. 또 바로 편지가 와서 통장에 20만 원을 부탁드린다고. 정부가 쌀 20만 톤을 직접 사들입니다. 쌀값이 평년보다 비싼데도 정부가 수매에 나서자 대선을 앞두고 농민 표심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이 열흘이었던 코로나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미국이 5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20만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다 보니 인력 부족 사태가 워낙 심각해져 내린 고육지책이지만 나름 코로나 초기가 지나면 전염력이 확 떨어진다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부스터샷을 맞으면 밀접 접촉자는 아예 격리도 면제를 해준다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격리 때문에 생업에 지장이 많죠. 먼저 미국의 결정부터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로 한편에 차량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몰려든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거의 1년 만에 20만 명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방역 대책 일부를 완화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무증상자의 경우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줄여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격리 해제 후 외부 활동을 하더라도 5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밀접 접촉자에 대한 지침도 다시 내놓았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뒤 6개월이 지났거나 백신을 아예 접종하지 않은 접촉자는 5일만 격리하지만 부스터샷 접종자는 격리 없이 10일 동안 마스크 착용만 권고받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일반적으로 증상 발현 1, 2일 전과 2, 3일 후인 초기에 전염이 발생한다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내린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항공사 승무원의 격리 문제로 연말 항공 수천 편이 취소되는 등 사회 기반 시설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If you are asymptomatic and you are infected, we want to get people back to the jobs, particularly those with essential jobs, to keep our society running smoothly. 미국에서 인력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완화된 조치가 나왔지만 짧은 격리 해제 뒤 증상이 발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코로나 확산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완화가 가능할까요? 마침 하루 확진자도 28일 만에 3,000명대로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격리 기간을 줄이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오미크론이 확 퍼진 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델타 변이가 우세해서 중증으로 갈 우려가 더 크기 때문이죠. 황수연 기자가 이어갑니다. 신규 확진자 3,865명, 4주 만에 3,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거리두기와 추운 날씨, 부스터샷 접종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령층의 3차 접종이 70%를 초과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지점과 함께 12월 6일 방역 강화를 조치하면서 방역 패스를 확대하고 미국이 오미크론 감염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이자 우리나라도 뒤따를지 관심입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열흘, 밀접 접촉자의 경우 델타는 열흘, 오미크론은 2주였지만 다음 주부터는 열흘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한 달간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9일차 검사에서 오미크론 확진자의 99.1%가 확인됐습니다.
열흘만 지나도 오미크론 전파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 국내 발생 변이 바이러스 중 오미크론 검출 비중은 1.8% 수준.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가 우세종인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주장합니다. 5일은 사실 너무 짧아요. 7일도 사실은 이후에도 바이러스 나오는 사람이 일부 있기 때문에 감염을 퍼뜨릴 위험을 감수하고 5일로 줄일 이유가 지금은 딱별히 없다는 거죠.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줄이는 게 중요하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데요.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 수 있는 위험한 조치를 감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40대 남성이 온몸에 폭행 흔적이 남은 채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료 재소자 등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감자가 숨지기 전 가족들에게 동료 재소자의 계좌로 영치금을 넣어달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성혜란 기자입니다. 공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벨이 울린 건 지난 21일 밤 10시 40분쯤. 교도관이 왔을 때 수용자인 43살 박모 씨가 호흡곤란 상태였고 공주의료원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50분 뒤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유족은 시신을 확인하고는 폭행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팔다리에 멍과 피딱지들이 이렇게 붙은 그런 상처들이 있었거든요. 폭행 아니냐 이제 물어본 거죠. 유족은 박 씨가 지난달부터 가족에게 영치금을 요구했던 사실에 주목합니다. 공주교도소로 이감한 지 2달 뒤부터 자신과 동료 수감자의 계좌로 영치금을 넣으라고 수차례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영치금을 요청하지 않았던 박 씨였습니다. 고마운 동생이니까 신세를 꼭 갚아야 된다고 하면서 20만 원을 통장에 넣어달라는 편지가 와요. 그리고 또 바로 편지가 와서 통장에 20만 원을 꼭 부탁드린다고. 박 씨는 사망 전 보낸 마지막 편지에도 살 것이 많다며 영치금을 여유 있게 넣어달라고 적었습니다. 그 안에 설마 뭐 그렇게 돈 쓸 일이 많은가? 엄마도 이제 힘이 드시니까 안 넣으신 거예요. 박 씨의 사망일은 가족이 동료 수감자에게 영치금을 마지막으로 입금한 지 2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영치금 안는 게 저희는 이제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21일 날 사망을 한 게 아닌가. 교정당국은 박 씨와 같은 수용실을 썼던 재소자 등을 상대로 영치금 요구와 폭행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치금을 계좌로 받은 동료 재소자도 교정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숨진 재소자와 권투 연습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부검 결과는 다릅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박 씨의 눈 주변과 팔다리 등 온몸에선 멍과 상처가 여러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교정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같은 수용실 재소자들은 폭행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재소자는 권투 연습을 하다가 배를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재소자는 박 씨가 생전에 가족에게 영치금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던 인물입니다. 사진으로 시신 상태를 확인한 법의학자는 주먹에 맞아 생기기 힘든 상처라고 말합니다. 복부엔 위아래 폭이 20cm쯤 되는 피멍이 띠를 이루고 있는데 도구에 맞아 장기가 손상돼 생긴 흔적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주먹으로 맞아서는 이렇게 안 생겨요. 그 도구를 써서 맞았고 그거에 의해서 장갑막 파열이 있고 그래서 복강내 출혈이 있어서 죽었다. 얼굴과 팔다리에서 발견된 멍도 크기와 색깔로 볼 때 주먹이나 도구로 장시간 반복적으로 맞아 생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조사에서 권투를 했다고 진술했던 다른 수감자도 추가 조사에선 박 씨를 상대로 폭행이 있었다고 말을 바꾼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 폭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섰지만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성이 다음 날 풀려나서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현역 군인이라 경찰이 군경찰에 넘겨줬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풀어준 겁니다.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흰 옷을 입은 여성이 전화를 걸며 카페 밖으로 나옵니다. 잠시 후 검은 옷의 남성이 따라 나오자 경찰관이 둘러쌉니다. 전화기 좀 빌려달라 하고 밖으로 나와서 제 영상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남성이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않고 버티자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남성은 육군 소속 상근 예비역으로 확인돼 군사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협박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일단 너무 놀랐고 당연히 저한테 연락이 올 일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휴대폰이 압수가 됐는데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군사경찰이 남성을 귀가시킨 겁니다. 사건 접수도 안 돼 피해자 측이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원본 기록이 있어야지 정상적인 거거든요. 사본만 받은 거예요. 사본이라서 우린 접수를 못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전문가들은 사본이어서 접수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사건이 그 군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해명이라고. 긴급 체포 피의자에 대한 강제 수사가 미뤄지는 사이 협박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는 보복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냥 기가족했다는 것도 저로서 이해가 안 가고. 군 경찰은 경찰에서 석방된 후 신병이 인계됐다며 피의자를 풀어준 건 경찰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찰은 인계 절차상 석방된 것이라며 군사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군 경찰은 이달 초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보복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정책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과 방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 지점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코로나 긴 터널의 끝을 언급했던 이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신 사과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발표하는 방송의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지난해 방역과 관련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세 차례나 언급했다 후퇴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빗대 사과부터 했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려면 모두 함께 좀 더 견뎌내셔야 할 것 같다며 방역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만큼이나 국민을 힘들게 한 게 부동산이었다며 죄송하다고 또 사과했습니다. 지역 언론을 상대로 진행한 토론회에서도 문 대통령을 겨냥한 차별화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철학과 가치에 반하더라도 국민에게 필요한 걸 해야 된다. 부동산도 시장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 판단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도 시장을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은 자신 있다며 공급이 부족해 집값 오르게 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 주택 280만 호를 공급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추가 공급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오늘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 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내일 대구 지역 방문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정한희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일을 언급하며 소회를 밝힌 겁니다. 탄핵 이후에 구속 조치된 것을 저희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원인이 되는 삼성 사건을 저희가 했고 또 제가 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 몇 가지의 여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했습니다만은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엔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박 대통령의 그 건강 회복에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그 건강 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윤 후보는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대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폐 수사로 얽힌 윤 후보와의 관계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출소 이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보수층 민심을 다잡기 위해 내일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후보들이 각자 토론회에 참석해서 여러 현안에 대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네. 일종의 가상 토론처럼요. 충돌하는 이슈를 한눈에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네, 저희가 가상 토론을 준비한 이유기도 한데요. 첫 번째 주제, 바로 토론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토론에 대한 입장은 엇갈립니다. 대선 후보의 토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 한 짝을 사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마땅히 판단의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중범죄 그 확정적 거의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마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현행 선거법상 대선 후보 법정 토론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선거일 전까지 최소 3차례 열립니다. 네, 언제 실토론을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가상 토론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슈. 사면도 의견이 갈리죠? 네, 우선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명박 상대 사면 얘기로 더 좁혀질 수가 있는데 결국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래서 대사면 이거는 통합을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저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고령이시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여론조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고권적인 판단 권한을 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보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는 어제 한 방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두 후보 모두 곤혹을 치렀던 이 전두환 전 대통령 평가도 토론회 때마다 이 질문이 나오던데요. 네, 우선 논란이 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발언 16일 후인 어제 실수이고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윤 후보도 오늘 또 사과를 했는데 조금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는 상대당의 이재명 후보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호남인들의 그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았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 말은 야당 후보라서 더 많이 비판받았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자, 정책 질문도 시작이 됐어요. 가장 금액이 큰 건 소상공인 지원 부분입니다. 네, 여야가 경쟁적으로 더 많이 지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상 토론부터 보시죠. 김종인 대표께서 100조 지원하자고 말하셨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도 50조 원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말 바꿔가지고 내년에 당선되면 내가 하겠다 그러고 반대로 해석하면 내가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국민들의 삶은 그렇게 정치인들이
가지고 농락할 만큼 녹록하지는 않다. 선거용으로 지금 그냥 써먹기만 하려고 하는데 요새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한데 그 통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정치쇼에 야당이 그걸 동원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라 이거죠. 네, 서로 정치 쇼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정책 중 가장 민감한 건 부동산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다시 국토보유세 신설을 들고 나왔다면서요. 네, 오늘 후보 직속으로 부동산 개혁위원회가 띄워졌는데요. 국토보유세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토지 이익 배당금제라고 이름을 달리했는데요. 내용은 기존의 국토보유세와 같습니다. 전국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신설을 해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준다는 구상입니다. 증세 논란이 일자 국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도 했었는데요. 이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들에게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며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또 로또주택 얘기를 들을 정도의 원가 청년주택 6만 호를 5년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수, 진보 중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젊으면 진보, 나이 들면 보수 성향이 강한데요. 그 분기점이 되는 나이 85학번 55세였습니다. 지난해보다 2살 어려졌습니다. 조영민 기자가 연령별 정치 성향을 분석해드립니다.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이 물음에 유권자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올해 유권자의 정치 성향을 연령별로 정리한 건데요. 20대와 30대, 40대에선 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라는 응답이 더 많았는데 진보와 보수의 비중이 뒤바뀌는 분기점이 55세였습니다. 55세는 1966년생, 대학 학번은 85학번입니다. 지난해 분기점 연령인 이 57세보다 2살 더 어려진 겁니다. 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의 지형도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당시 분기점 연령은 더 낮은 47세입니다. 83, 84, 85학번의 경우 2012년에는 보수가 더 많았는데 2020년에는 진보로 바뀌었고 올해 다시 보수 성향이 많아진 겁니다. 이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이른바 86 운동권이 1년 사이 보수화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대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진보 성향이 많았던 이 9년 전 20대와 달리 올해 20대 진보 성향은 옅어진 모습입니다. 특히 20세, 26세, 29세는 이 보수라는 답이 더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20대는 진보 성향이 더 많았던 거로 이제 보통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MZ 세대에 와서는 이 세대들이 탈이념, 탈지주의가 특징입니다. 채널A가 행정안전부 자료를 통해 분석한 내년 대선 20대 이하 유권자는 768만여 명입니다. 전체 유권자 4,414만여 명 중 17%로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스윙 보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이제 고등학생 국회의원, 서울시장도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25세인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하한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안이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내년 3월 서울 종로, 서초 등 이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됩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피선거권 나이를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출마 가능 연령이 헌법에 만 40세로 규정돼 있어 이번 법 개정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피선거권을 낮추자는 논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제안에 민주당이 화답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민주당도 선거권 인하에 동의하시죠? 피선거권 인하에. 우리는 항상 주장해왔어요. 현역 의원 가운데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만 29세로 최연소입니다.
헌정사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당시 나이는 만 26세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당정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비싼 가격에 쌀 20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반대했는데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뜻대로 된 건데요. 농민표 의식하다가 장바구니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풍년으로 남아도는 쌀 20만 톤을 직접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 지난해 대비 생산이 10.7% 늘면서 26만 8천 톤이 과잉 공급됐고 산지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지난달 정부 청사 앞에 수확한 쌀을 쌓아두고 정부 수매 요구 시위까지 했지만 농림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쌀 20kg은 5만 원 초반대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내려간 건 맞지만 최근 5년 평년 기준 4만 원 후반이었던 것으로 고려하면 여전히 11%나 비싸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달 만에 농림부가 태도를 바꾼 것인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공이라고 강조합니다. 후보님도 여러 차례 요청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면 수용이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후보께서는 6차례에 걸쳐서 이제 시장 격리를 이제 말씀하신 걸로. 하지만 이번 조치가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코로나로 집밥 수요가 늘면서 쌀값 부담도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 하락을 틀어막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살 때 5만 원씩 하니까 내 식구 먹기에는 또 완전히 싼 건 아니니까 농민들 입장도 있겠지만 쌀 가격이 다시 오르는 건 아닌지. 매년 30만 톤씩 쌀 재고가 쌓이고 창고 보관에만 150억 원이 들어가지만 정작 소비자는 비싼 쌀을 사 먹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무슨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네, 바로 검증의 시간입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이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서 그제 대국민 사과를 했죠. 오늘 윤석열 후보도 소회를 밝혔습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과 이후에 논문 표절 의혹이 또 나왔던데요. 맞습니다. 김 씨의 22년 전 이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그러자 윤 후보가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얼마든지 외부 검증기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 말은 외부 기관에서 검증을 하더라도 피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요, 검증을 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가 있는데요. 검증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까? 대통령 선거가 이 크리미널 패밀리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돼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검증할 테면 해봐라. 또 민주당은 기다려라 할 거다. 계속 시끄럽겠네요, 앞으로도. 네.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은 검증과는 별개로 공격은 자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요, 김건희 씨 관련 공세성 논평은 내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도 선대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의혹이 나오면 해명하는 정도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야 모두 이 검증 싸움이 격화되는 건 서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자, 사이좋은 후보들 물음표가 이 가운데 붙은 걸 보니까 훈훈한 내용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두 후보가요, 이 사이좋게 나눠 가진 게 있는데요. 바로 도덕성이 떨어지는 후보라는 평가입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총합이 90% 가까이 됐습니다. 둘 다 부도덕 점수가 지난달 대비 크게 올랐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가족 의혹 탁도 있겠지만 이 본인들도 이 도덕적이라는 느낌은 이렇게 그렇게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똑같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왜 부정대출을 방치했냐? 구치는 갑자기 무슨 집을 팔았냐? 그 관련자의 누나한테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필이면? 하필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중범죄 혐의에 휩싸인 후보가 어떻게 같이 앉아가지고
국가 장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까? 저도 창피합니다. 솔직한 얘기야. 부도덕한 이미지 걷어내기, 이 두 후보의 공통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 딜레마, 국민의힘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네, 일단 윤석열 후보는요, 대단한 능력자라면서 오늘 이준석 대표를 치켜 세웠습니다. 연령이 30대라 해도 선거를 통해서 당 대표까지 오른 분이고,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 국면에서는 이 대표 생각이 중요하죠. 갈등을 키울 건지 아니면 봉합을 할 건지. 이 대표도 오늘은 좀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선대위 재합류 가능성도 좀 열어놨습니다. 다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본인이 그 당 대표로서의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선대위를 개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한 것이 선거 지고 나는 이야기였으니까 변화가 가속화된다고 하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이 대표 복귀 조건에 이제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위원장은 좀 선을 긋는 일단 모습인데요. 네. 자, 당내 초선들 사이에선 이 대표 사퇴론까지 나오는 모양인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내일 초선 의원들의 요구로 이 대표와의 토론이 예정돼 있었죠. 일부 언론에 묘사된 걸 보면 끝장 토론 같이 묘사된 그게 있던데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아주 좋은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토론이 자칫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면서 중재에 나서면서 일단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후보 가족 리스크에 이어서 당대표 리스크까지 겹친 국민의힘. 마냥 달래기도 마냥 방치할 수도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싸우다 날 샌다는 한 언론 제목이 생각도 납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빙판길에 사고가 난 화물차 운전자를 돕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타깝게도 2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채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 온통 길이 얼어붙은 탓에 구급대원들이 휘청거리며 걸음을 옮깁니다. 바닷가라 바람이 막 부니까 그냥 바로 얼어버린 거예요. 어제 저녁 8시 27분쯤 아산시 한 산업단지 주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사고가 나자 필리핀 국적 화물차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왔고 뒤따르던 검은색 SUV 차량에 타고 있던 외국인 4명도 사고 수습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잠시 뒤 52살 이모 씨가 몰던 흰색 SUV 차량이 이들이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사고 수습을 돕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인 등 3명이 숨지고 러시아 국적 남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4년 전부터 가족과 떨어져 사고가 난 곳 인근 공장에서 일해오다 변을 당했고 사고 수습을 돕던 외국인들과는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되게 성실한 친구였어요. 또 가페하게 저는 생각을 했던 친구고. 2차 사고를 낸 이 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앞을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아산 지역엔 오후부터 1.8cm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입건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생후 20개월밖에 안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양부는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았습니다. 소위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점수가 매우 높게 나와서 전문가들은 재범 위험을 우려합니다. 그런데 화학적 것으로 불리는 약물 치료 명령은 기각됐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숨진 아이한테 할 말 있으십니까?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동거녀의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29살 양아버지 양모 씨.
숨진 아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양 씨가 반사회적 성격장애,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기준점인 25점을 넘는 26점을 받았고 정신병적 재범 위험성과 성범죄 재범 위험 평가 등도 높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을 비롯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양 씨는 강호순보다 1점 낮았고 이영학보다 점수가 높았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이코패스들을 검사하는 기준이 25점인데 그 25점을 넘어섰다고 하면 전체 범죄자 중에서 재범할 확률이 1% 안에 든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은 1심에서 아동학대와 살해 등 혐의로 양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성도착증 증세가 없다는 이유로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성범죄자는 재범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전자발찌를 풀고 다시 범행을 지도해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등 재범 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법무부가 구형 전자발찌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인 30대 남성이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해 성폭행을 시도한 건 지난 17일.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집에 풀어둔 채 이동했는데도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법무부 조사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전자발찌를 풀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자발찌 프로그램에 허점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기존 사건처럼 전자발찌를 절단하거나 윤활 성분을 발라 벗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법무부도 그동안 신형 전자발찌를 개발하면서 재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저건 어떻게 절단을 하죠? 그동안 이 스트랩을 계속 강화시키면서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구형 전자발찌를 신형으로 한꺼번에 바꾸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자발찌에 기술적인 미비점이 발견돼 지난해부터 신형을 보급해왔는데 남성에게 부착한 건 구형이라는 겁니다. 법무부는 신형 전자발찌 보급을 서두르는 한편 구형 전자발찌 프로그램의 허점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진 뒤 법무부가 뒷북 대응을 반복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재 구형과 신형을 합쳐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은 약 5천 명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서울 신촌의 지구대에 미국에서 보낸 수표가 도착했습니다. 50년 전 가난한 학생이었던 시절 리어카 상인에게 얻어먹었던 홍합탕 한 그릇에 보답하고 싶다는 의미라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김은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백발의 70대 남성이 서울 신촌지구대를 찾아온 건 지난달 15일. 남성은 경찰관에게 노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내용은 전혀 모르시고 미국에 있는 친구분이 파출소장한테 전달을 좀 해달라고 해서 방문해서. 봉투에는 편지 한 통과 우리 돈 230만 원에 이르는 2,000달러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어려운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해달라는 말과 함께 50년 전 신촌에 사는 고학생이던 기부자의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배가 고팠던 기부자가 홍합탕을 파는 리어카에 홍합탕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냐, 돈은 내일 드리겠다고 했는데 한 상인이 선뜻 따뜻한 홍합탕 한 그릇을 내줬다는 겁니다. 기부자는 끝내 돈을 갚지 못한 채 이민길에 올랐고 이제라도 보답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온 겁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연말에 이런 따뜻한 감동의 또 편지가 왔고 가슴이 좀 뭉클했거든요. 기부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어르신들과 또 홀로 계시는 힘드신 분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계획을.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곁에 용기 있는 시민들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초 대구 시민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인 자가격리에 들어갔죠. 지금도 코로나에 맞서서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을 배유미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해 1월 19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여성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2월 18일 대구에서 나온 31번 확진자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바꿔놨습니다. 이 여성이 다녔던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진행된 겁니다. 밤 11시 넘어서 와가지고는 아파트 살고 있는 이제 여성분들 전수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당황스러웠고 엄청 무서웠어요. 이후 대구에선 하루 74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7은 대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덕에 31번 확진자 발생 53일 만에 대구 지역 확진자는 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월 1차 유행기를 넘어설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굉장히 나빠졌죠.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이후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또다시 늘어난 겁니다. 방호복을 입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땀이 뻘뻘 나는데 그 안에서 그 무거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들고 옮기고 하면은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완전 땀범벅이 되는데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이곳에서 간호사들은 보호자 역할까지 도맡아야 합니다. 저희 아니면 친절함이 없으니까 이제는 진짜 끝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이 코로나 전쟁이 끝이 날까 좀 막막한 느낌은 있습니다. 대구 남구청 소속 코로나19 전담팀 직원들은 최근 지원품 상자를 들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이달 초 3,000명 조금 넘던 자가격리자 수가 한 달도 안 돼 배 가까이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한창 심했던 그런 상황으로 약간 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많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고. 상황이 악화되자 시민들이 다시 발벗고 나섰습니다. 주 한 2회 정도 이 데크 화장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계속 정기적으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준 건물주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많이 배출이 지금 급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놨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어차피 누군가를 해야 된다면 저희가 계속 해왔던 멤버들이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남아있고 싶어요. 이렇게 다 같이 힘 합쳐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최근 방역 수칙이 다시 강화되며 송년 모임 취소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업체 예약은 환불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로 숙박 대여 사업을 하는 신모 씨.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한 이후 연말에 잡혔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방이 크다 보니까 사인 초과해서 모으시는 분들이 많이 예약이 들어오는 집이거든요. 에어비앤비 집주인들이 가입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역 강화 이후 예약 취소와 환불 규정에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에어비앤비의 호스트, 즉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이 취소 여부와 환불 정책을 직접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집마다 환불 규정이 달라 예약자들이 숙박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농어촌에 있는 민박집을 제외하고 가정집을 내국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 그러다 보니 내국인들이 피해를 봐도 구제받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12월 숙박 관련 분쟁 건수는 전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상황. 정부는 지난해 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불하기로 기준까지 바꿨지만 권고 사항에 그쳐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평상시에 없던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갈등이 많이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없는 그러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조항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고.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1호로 선정했던 창신동과 숭인동도 포함됐는데요. 2015년 이후 서울에서 재개발 지역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가파른 계단이 이어집니다. 주말 강추위에 수로는 얼어붙었고 벽 곳곳엔 금이 갔습니다. 창신동은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뒤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2013년 도시재생 사업지 1호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껏 9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지만 주민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합니다. 집들이 전부 다 50년, 60년 가까이 된 집들이에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낙후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열 관리도 안 되니까 그냥 겨울에는 춥지, 여름에는 덥지. 서울시는 창신동을 포함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선정해 오세훈 시장의 대표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인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강남, 광진, 중구 등 3곳은 빠졌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5년 이상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시에서 그 신속통합 기획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잦은 그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동의서만 5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신규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지정한 건 2015년 이후 처음. 이를 통해 2만 5천 호 주택을 새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도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해당 지역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 허가도 제한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오늘 팩트맨은 창경궁에서 시작합니다. 고궁은 자연이 잘 보존돼 있어서 동물들이 서식지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창경궁에 살던 원앙이 고양이에게 잡아먹혀 자취를 감췄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긴지 스튜디오로 옮겨 알아봅니다. 이 글의 핵심은 천연기념물 원앙의 개체수가 고양이의 공격 때문에 줄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창경궁 관리소에선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입니다. 최근 원앙이 안 보이는 건 맞지만 원앙 서식지인 춘당지라는 연못이 혹한에 얼어버리면서 인근 숲으로 옮겨간 것 같다는 겁니다. 원앙은 원래 봄에 한반도에 왔다가 겨울엔 남쪽으로 떠나는 철새인데요. 창경궁은 서식 환경이 좋다 보니 1989년 2마리였던 원앙이 현재는 100여 마리까지 늘어 궁 근처의 텃새처럼 머물고 있습니다. 과거 원앙 수가 적었을 땐 까치와 영역 다툼을 벌이다 쫓겨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숫자가 늘어 그런 일도 없다고 합니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자원봉사자, 이른바 캣맘 때문에 창경궁의 고양이 수가 급증했다는 글도 등장했는데요. 궁 관리소에선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시민단체 분들이신데요. 수술을 하고 나서는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걔네한테 먹이를 좀 줘야 되거든요. 팩트맨이 중성화 수술을 도운 자원봉사자에게 연락해봤습니다. 고양이들은 원앙 서식지에서 100m쯤 떨어진 정자 주변에 주로 서식하는데 이 구역을 벗어나는 일이 드물다는 설명입니다. 또 번식을 막는 중성화 수술을 받으면 공격성도 줄어 원앙을 해칠 가능성 낮다고 합니다. 천연 기념물을 잡아먹는 길고양이 이미지, 결국 길고양이 혐오가 낳은 편견으로 보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에콰도르의 조용한 마을에 지름이 150m나 되는 초대형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다른 동네에서 싱크홀이 주민들의 집을 집어삼켰는데요. 에콰도르 정부는 불법 탄광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에콰도르 중부의 한 마을이 폭격을 맞은 듯 땅이 움푹 파였습니다. 무너진 도로 끝에는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집도 보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새벽 지름 150m의 초대형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집 5채와 성당 등이 빨려 들어가 12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놀란 주민들은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싱크홀 발생 전부터 땅에 구멍이 뚫리고 굉음이 들려 주민들은 미리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일주일 전에도 남부 자루마 지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집 3채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Sentimiento ver cómo mi Zaruma se destroza, cómo tuve que venir a sacar corriendo a mi madre de aquí. 현지 언론은 이 지역 지하에 난립한 불법 광산이 오랫동안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Hemos transcurrido unos 5 kilómetros de caminata en sí. El tiempo aproximadamente unas 4 horas. 기에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은 6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 채굴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까지 날씨가 변덕을 부리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반짝 올라서 겨울치곤 다소 온화하겠는데요. 모레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올해 마지막 날 아침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추위가 멈칫하자 초미세먼지가 기승인데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나빠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또 산지에 최고 3cm,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북부에는 1cm 미만으로 많진 않은데요. 출근길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동해안에선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0도, 한낮에는 서울이 6도, 대구는 9도까지 올라서 심한 추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모레 호남 지역엔 다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0년 전 얻어먹은 뜨끈한 홍합탕 한 그릇 잊지 못하고 선행을 베푼 70대 이민자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수표보다 더 눈에 들어온 건 손편지였습니다. 키보드 대신 펜으로 한자 한자 눌러 쓴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요. 적당한 외국어를 찾을 수 없어 번역돼 애를 먹는다는 우리 고유한 이 단어, 올겨울 되살려보면 좋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